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판결의 효력 중 가장 굵직한 주제인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기속력이라는 판결의 효력 하나 살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쟁점으로 좀 따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좀 구별되는 쟁점 하나 더 공부하면서 인문 강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기속력이란 대체 무엇이냐? 일단 개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다. 전혀 안 와닿으시죠? 예를 가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슬라이드 가보실게요. EX, A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주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A 처분을 취소한다. 왜 취소했냐? 판결 이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분 사유 A, B가 위법하다. 판결 이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즉 주문에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써 있고 판결 이후에 왜 주문 A 처분을 취소해야 되냐면은 처분 사유 A랑 B가 위법하더라. 참고로 처분 사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처분의 근거를 처분 사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처분이 있었더라고 해볼게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점주 갑한테 우리가 어제 보셨던 사례요. 영업허가 취소 정지 2개월 처분을 때렸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사례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처분을 때립니다. 영업정지 2개월. 왜 이런 처분을 때리느냐? 그 이유, 그걸 처분 사유라고 하는데 너는 22년 7월 5일 날 미성년자 A한테 술을 팔았다. 이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분 사유가 되는 거예요. 미자 A한테 술 팔았다가요. 이 7월 5일 날. 자, 그랬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었더니 취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취소 판결이 떨어졌다. 두 개가 나오겠죠. 주문과 이유. 주문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다음 이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볼게요. 20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술 판 사실이 없다. 증거 없다. 한마디로 나 미성년자한테 술 안 팔았다. 너 안 팔았잖아.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혀 문제 없게 따라오시죠. 자, 이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겼다라고 좋아했는데 다시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2개월. 왜 처분을 하냐? 너 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술 팔았다.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술 판매. 이런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거 없이요. 그냥 일반 상식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요딴 처분이 가능하다고 만약 가정한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기껏 이겼는데 이겼다고 내가 돈 들여가지고 기껏 좋아해서 돈 들여가지고 취소판 받아서 좋아했더니 똑같은 처분을 또 해버렸잖아요. 이걸 허용되면은 결론적으로 사법부, 법원의 재판은 완전히 무쓸모가 돼버리는 거고 더 세게 말해볼까요? 행정청이 법원 개무시하는 꼴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결론적으로 판결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없어. 게임 끝.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무쇠가 되지 마. 왈가왈부하지 마. 하도록 행정청이 판결에 개기지 못하도록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라는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이상한 행정작용을 했다. 법원이 딴지를 걸어서 그걸 날려버린다. 이게 삼권 분립이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행정청이 판결에 개겨서 똑같은 짓 또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정말 쉽게 표현할게요. 판결에 개기지 못하도록 하는 힘. 누가 못 개기냐? 행정청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판결에 개겨서 똑같은 짓을 또 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을 때 원고가 권리를 구제받게 만들어주는 힘. 그걸 기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속력은 어디에 인정되냐? 똑같은 처분을 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 금지효라고 해요. 말만 어렵지 되게 쉽죠? 반복하는 거를 금지하는 효과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 또 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취소 판결의 이유에 뭐가 써 있냐면은 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술판 적 없다라고 써 있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건 가능할까요? 이 취소 판결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년 7월 4일 날 미자 B한테 술 팔았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는 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린 거죠? 너는 22년 7월 5일 날 A한테 술 판 적 없어. 딱 그런 결론만 낸 거예요. 영업 정지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없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에서는 22년 7월 4일 날 미자 A한테 술 판 적 없음이라는 결론은 전혀 내린 적이 없어요. 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런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이 똑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처분은 당연히 가능하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아요. 왜냐? 판결에 개기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속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주문뿐만이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살펴봐가지고 결과적으로 판결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판결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면 다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 사례를 통해 편하게 기억하세요. 왜냐? 말로 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가볼게요. 다시 EX입니다. A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 이후에 법원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처분 사유 A랑 B가 위법하다. 즉 미성년자 A한테 술 판 적 없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은 행정청은 다시 이런 A, B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이유로 똑같은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반복하는 걸 금지하는 효과, 판결로 날아간 처분과 똑같은 처분을 하지 말라는 힘인 기속력, 반복 금지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지만 그럼 똑같은 처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처분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취소된 처분과 똑같은 처분이 아니면은 다 같은 내용인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가볼까요? 자, A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주문 이렇게 써 있어요. 판결 이유 처분 사유 A, B가 위법하다. 그렇지만 그럼 처분 사유 C 즉 미성년자 B한테 술 팔았다. 7월 4일 날 이런 걸 가지고는 다시 A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주 들을 표현인데 저촉된다는 말, 위반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용어. 저촉된다, 위반된다. 자, 그럼 이 사례를 보신 채로 기속력을 개념 정의해 볼게요. 기속력, 판결에 개기지 말라는 힘이었죠. 누가? 행정청이. 즉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더 쉬운 말, 판결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누가? 행정청. 네가 개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까라면 까라. 그럼 청구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지 기판력과의 큰 차이점인데요. 기속력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다.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취소 판결이 아니라 청구 기각 판결이 났어요. 그 말은 원고가 졌다는 말이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미성년자 A한테 술 판 적 있다라고 본 거예요, 법원이. 근데 처분청이 이후에 야, 쏘리. 비록 법원은 내 편 들어줬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냥 영업정지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영업정지 취소. 처분청은 자신이 한 처분을 스스로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직권 취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처분청,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가 한 처분을 없애는 거, 그걸 직권 취소 또는 직권 철회라고 합니다. 자, 이건 가능할까요? 영업정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말은 처분청 스스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는 소리인데 법원에서는 처분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법원의 판결에 개기는 거 아니냐? 달리 판단했으니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법상 기속력은 모든 판결, 즉 청구 기각 판결에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옹리 취소 판결,
여기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청구 인용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분청은 스스로 다시 시행한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출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각 판결엔 기속력 없음. 좀 어렵죠, 내용이. 반면에 비교할 내용, 기판력은 모든 판결에 다 인정돼요. 청구 인용 기각 모두 다. 즉 청구 인용 판결이 있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고, 청구 기각 판결이 있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겨요. 이 양자 구분이 진짜 헷갈리는데 아마 처음 단계에서는 지금 들으시는 내용의 한 절반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속력에 위반해가지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다. 아까 그 사례죠. 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술판 적 없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 때렸더니 또 똑같은 처분을 했다. 그 처분은 아예 당연 무효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 법원의 판결에 개긴 건데 얼마나 크리티컬하고 대놓고 개긴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자, 이상한 게 바로 기속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럼 똑같은 처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똑같은 처분이 금지된다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줄여서 그냥 기사동 할게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 기사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똑같은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괜히 지었네요. 처분, 영업정지 2개월 때렸어요. 그 다음 처분 사유. 이거 제 마음대로 만든 사례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이고. 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처음처럼을 팔았다. 자, 아주 디테일하죠. 그랬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취소 판결이 나왔냐? 소주 판 적 없음. 그런 사실 없다. 자, 그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처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판례 사안은 아니고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만든 사례예요, 여러분. 사유 22년 7월 5일 날 미자 A한테 참이슬을 팔았다. 저는 술을 거의 입에 다 안 마시고 살지만 1년에 한 차례 마실까 말까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말해보는 술 이름이네요. 자, 처음에 22년 7월 5일 날 A한테 처음처럼 팔았다라고 해서 영업 허가를 정지했다가 그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똑같은 날 똑같은 애한테 아 잠깐만 실제로 너 참이슬이었구나 라고 참이슬 팔았다라고 해서 똑같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냐. 이게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라면 기속력에 안 위반되는 걸 거고 기속력이 위반되면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얘네 둘이 똑같으면은 이런 처분할 수 없잖아요. 얘네 둘이 다르면은 이런 처분 할 수 있죠. 아까 본 사례는 뭐였죠? 22년 7월 4일 날 미자 B한테 술 팔았다는 거죠. 7월 4일 날 B한테 판 거랑 7월 5일 날 A한테 판 거랑 어차피 미성년자고 하루 차인데 뭐 그거나 같나요? 전혀 다른 사실이죠. 그냥 팩트만 보는 거예요. 팩트. 얘네 둘은 전혀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영업정지 2개월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든 사례라고 했죠.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나가 중요한가요? 지금 이 사례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참이슬이냐 처음처럼이냐 또 뭐 있죠? 아무튼 뭐 맥주냐 아니면 뭐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주의 종류 정도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한테 술 팔았냐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야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게 기사동이에요. 그게 그거잖아. 제 맘대로 만든 표현이에요. 그거나. 아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그거나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다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야 근데 18세의 미자 A한테 어저께 팔았잖아랑 17세의 미자 B한테 5일 전에 팔았잖아. 어떻게 그거나예요. 날짜랑 시간 사람이 다 다른데.
그거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 사유를 근거로 똑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거는 기속력의 저촉, 즉 위반되어서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이 처음처럼 있는 참이슬은 그냥 제가 가져온 사례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위에 거 하나 가볼게요. 제일 쉬운 사례예요. 자, 제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허가를 거부합니다. 허가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은 야, 네가 지을 건물은 주차장 면적이 미달됐다. 네가 지을 건물에는 주차장이 요만큼 면적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거든. 그래서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소 소송을 걸었고 이겼다라고 해볼게요.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청이 또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너무 딴 건물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건가요? 그거나 한 거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주차장에 네 면적이 미달된다는 거랑 네 건물이 딴 건물이랑 너무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절대 그거나가 아닌 거예요. 이 기사동은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초적인 면에서 동일한지 이렇게 더럽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문자 그대로 야, 똑같은 거냐? 그거나 그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두 사유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러한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거, 다시 허가를 안 받아주는 거는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셨고요. 방금 보신 내용이 사례를 말씀드린 내용이 재처분 의무인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한 김에 적어볼게요. 방금 한 주차장 용지로 가볼게요. 자, EX. 자, 제가 건물 좀 짓게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싫은데 너 허가 안 해줄 거야 라고 거부했어요. 그 이유, 너는 주차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내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처분이에요, 여러분. 본강의 때 다 배우시겠지만요. 그리고 이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그랬다는 말은 이 거부 처분, 주차장이 모자랐다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었겠죠. 안 모자랐다 이 말이겠죠, 한마디로. 그랬더니 처분청이 이제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또 거부 처분했다고 해볼게요. 일단 써볼게요. 다시 거부 처분. 그러면서 이렇게 사례를 든 거죠. 너는 거리 제한 위반했다. 요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얘랑 다르니까. 이 취소 판결에서는 주차장 미달한 적 없다. 만 판단했을 뿐이지 거리 제한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기사동이 달라서 다른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같은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결국 내가 어떤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러면은 취소 판결의 소급표 형성료에 따라서 이 거부 처분이라는 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난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든 아니든 내 허가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판결에 개기지 않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본 사례에서 또 거부 처분하면서 너는 주차장이 없다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에 위반돼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사동이 다른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거부 처분을 하는 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의 효력 중 또 하나의 기속력의 또 하나의 효력인 재처분 의무라고 해요. 신청이 거부됐는데 그 거부가 취소되면은 요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 신청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해줘라. 그리고 처분을 할 때 기속력에 따라서 판결에 개기지 말아라. 이렇게 도식화 시켜볼까요? A 거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왜냐? 처분 사유 A, B가 위법하대요. 그럼 처분청은 다시 요거를 이유로는 거부 처분 못하지만 기사동이 전혀 다른 그거나가 아닌 C를 가지고는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본 강의 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속력이라는 쟁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사례로 가볼게요, 여러분.
앞에 돌아가기엔 슬라이드를 좀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 사례 10-345번을 다시 가볼까요? 몇 페이지였나요? 잠시만요. 저도 넘겨볼게요. 네, 15페이지죠, 여러분. 15페이지. 15페이지 10-3번 사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은 갑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접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대요. 판결 이유가 뭐죠? 미성년자 고용한 적 없음이죠. 그럼 거기에 기속력이 생겨요. 기속력은 판결 이후에도 미칩니다. 그럼 다시 구청장 Y는 야, 너 미성년자 고용했잖아 하면서 영업 정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판결에 개기는 거잖아요. 판결에서 미성년자 고용한 적 없다. 근데 판사님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영업 정지를 내린다. 물론 영업 취소가 아니고 정지긴 하지만 안 된다예요. 기속력이 위반되는 겁니다. 반면에 10-4번 똑같죠. 법원이 미성년자 을을 고용해서 고용한 사실 없다 라고 하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걸 취소했대요. 그럼 구청장 Y가 야,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네 라고 하면서 영업정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죠. 왜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시켰다랑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가 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거나가 아닌 거예요.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이 달라서 똑같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이 사례가 다 기속력과 관련된 쟁점이고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사례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여러분 나중에 본강의 때 기속력 공부하실 때쯤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10-5번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제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대요. 절차 안 거쳤다고 취소한 거예요. 그럼 구청장 Y는 다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할 수 있겠느냐? 절차를 거친 거랑 절차를 안 거친 거랑 그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절차를 거쳤다는 말은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해명할 기회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절차 거친 거랑 절차 안 거친 거는 기사동이 달라서 그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친 후에 영업허가 취소 정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10-345번의 결론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엑기스만 볼게요. 10-3번 판결 이후에 써져 있는 갑은 미성년자 고용한 사실 없음 이라는 부분에 기속력, 개기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발생해요. 따라서 Y가 또다시 미성년자 고용했잖아 라고 하면은 판결의 개기는 법적인 표현으로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판결에 대놓고 개기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크리티컬하고 누가 봐도 명백해서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10-4번 취소 판결 떨어지면은 미성년자 고용한 적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발생하지 술 판 적 없다라는 사실은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판단조차 안 됐으니까. 판결 이후에 그런 거 안 써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구청장은 다시 술 팔았다는 걸 이유로 영업정지가 가능한 겁니다. 같은 이유에서 10-5번도 똑같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의 기속력이 발생하더라.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치면은 기사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속력 출제 포인트 그거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는 기사동이 똑같은 걸 반복할 수 있는지라는 어려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참이슬 처음처럼 아니면 미성년자 A인지 B인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더라. 실효성이란 말 참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속력 왜 인정됐죠? 내가 이겼을 때 이 판결이 무쓸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청이 또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력입니다.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맞나요? 지금 기속력 다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죠?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 없음, 미성년자 고용한 적 없음, 주차장 용지의 미달됨. 이거 판결 주문에 써 있나요, 여러분? 이유에 써 있나요, 다? 이유에 써 있죠. 주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써 있잖아요. 청구를 기각한다, 아니면 네 처분을 취소한다.
왜 취소해야 되는지는 다 기송 판결의 이유에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위법 사유 등 이유 중 판단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송력의 특징. 기판력과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기판력은 only 주문에 대해서만 미치거든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그 자체에 대해서만. 자, 굉장히 어려운 쟁점.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들조차도 어려워하시는 수험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우리가 판결의 효력, 기송력 쟁점까지 마침으로써 정말 굵직한 쟁점을 다 건너뛰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크게 처분과 관련된 단원, 행정소송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큰 교재 단원으로는 6단원 중에 2단원을 공부하신 건데 통상 시험 문제는 그 지금까지 보신 행정소송까지 중에서 제 교재 중심으로 한 1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많게는 12문제 정도 나와요. 2단원인데. 행정법은 출제 비중이 똑같지가 않다 그랬죠. 겁나게 중요한 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 교재 순서대로 지금 교재 순서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주제 7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과 좀 결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례를 풀어봤습니다. 뭔 말이냐?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 처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내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 국민이 어떠한 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의 취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였죠. 처분의 하자, 그때 뭐 항고소송으로 갈지 당사자 소송으로 갈지 등등등. 그럼 여기 파트는 정반대예요. 국가가 정당한 공권력을 발동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이 안 따르고 개겨요. 그때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행정작용을 실효적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수단들이 있는지. 그게 바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예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 사례 3가지였나요? 3가지네요.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쉬운 사례들이에요. 갑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시로부터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5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했대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죠. 벌써 바로. 자, 이후 위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알게 된 시장 A는 갑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야 철거해 라고 명했으나 갑이 개기고 있대요. 자,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배째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반대 방향이죠. 국가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위반했는데 개기고 있다.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다음 사례 12번. 을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래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대요.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세금 체납하는 경우. 을의 체납 사실, 참고로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체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체납 사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게 된 시장 A는 을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하고자 한대요. 어떻게 세금 뜯어낼 수 있을까요? 뭐 뜯어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기본적인 감이 오시지 않나요? 빨간 딱지 붙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일단 행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소방공무원 X는 화재 신고를 받고 동료 대원들과 함께 소방차에 올라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었대요. 이건 여러분 아마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 현장은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주택가에 있었는데 이거 문제 많죠?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방공무원 X가. 다음 구청장 B는 이 불법 주차된 차들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위의 사례 소방공무원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많았죠. 왜요? 이거 차 함부로 막 들이받고 밀고 했다가 소방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돼 가지고 막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작년엔 그래서 유튜브로 저도 본 건데요, 이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훈련도 하더라고요. 이런 차 치우는 훈련, 막 밀고 가버리는 훈련. 어떻게 보면 벌써 좀 이거에 대한 정답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3가지 사례, 앞에 그동안 사례 1번부터 10번까지 보신 거랑 결이 완전 다르죠. 국민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행정청 또는 국가가 어떻게 정당한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국가가 강제력을, 공권력을 발동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장래를 향해 이루어지는 행정 강제라는 것과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주는 행정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외에 사이드로 행정조사랑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다 본강의 때 보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둘만 볼게요. 제가 PPT가 서툴러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는데, 자, 행정 강제라는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있고,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을 내주는,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정벌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리고 행정 강제는 크게 또 둘로 나눠집니다.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라는 걸로. 그다음 강제 집행은 대집행, 이행 강제는 직접 강제, 강제 징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 이 표를 외우실 필요 있으실까요? 절대 없으십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는 게 하나 있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얘가 앞으로라도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이 의무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빡세게 강제력을 발동하는 게 있나 보다. 일단 그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 때 보실 거고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개관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씩 먼저 가볼게요. 대집행. 시험에서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주제에서 통상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다 날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9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더 낮게 받아도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득점이 90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를 어디서 틀려야 되냐, 이런 주제에선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행정, 소송 이런 데가 고난도 쟁점이어서 틀릴 만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지, 이런 실효성 확보 수단 주제는 여러분 제 기본서 기준으로는 저도 아직 그 개정된 기본서에 실무를 받지 못해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별로 개정된 내용도 없거든요. 한 5,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OX나 기출문제 포함해서. 근데 항상 세 문제 나와요. 그 말인즉 진짜 한정된 범위에서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게 맨날 또 나오니까. 그리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무조건 100% 출제되는 게 얘예요. 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대체 대집행이 뭐냐? 얘를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 사례 11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네요. 야, 뿌게. 철거 명령을 때려요. 계기입니다. 부작위. 자, 이것도 일부러 가져온 용어인데 부작위란 용어도 하나 외워두실게요. 법적인 용어예요. 작위. do이고요. do 한다. 부작위 not do예요. 그러니까 작위했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이고 부작위했다는 말을 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즉 철거해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하고 개기고 있다 이 말이죠. 부작위.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철거 명령 때렸는데 개겨요. 행정청이 직접 철거업체 하나 선정합니다. 행정청이 철거업체한테 위탁해가지고 네가 안 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대신 철거를 해주지. 소유자 대신 불법 건축물을 대신 철거해 주는 거, 대신 해주는 거. 그래서 대집행이에요. 네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바로 대집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개념적이 내려집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철거를 안 한다. 그때 야, 네가 안 하는구나. 내가 대신해 줄게. 행정청 스스로 철거를 하거나 또는 철거업체 같은 제3자 시켜가지고 그 철거 의무를 실현시켜버리고, 그럼 철거업체한테 돈 줬겠죠. 그거 나라가 낼까요? 다시 뜯어낼까요? 뜯어내야겠죠. 원래 네가 냈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지금 나라가 대신 돈 써가지고 철거시켜준 거잖아요. 그 비용을 다시 의무자로부터 뺏어내는 거, 이런 걸 대신한다 그래서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집행은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귀, 부작위 똑같은 거예요. 자귀가 뭐였죠, 여러분? do. 그럼 자귀 의무는 do 할 의무,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건.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그럼 쉬운 거 먼저 볼게요. 이미 보셨으니까 자기 의무를 내가 이행도 의무를 실현하는 걸 이행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건데 그럼 문자 그대로 do 했어야 될 의무를 안 했더라. 그럼 반대말 not do 해야 될 의무. 똑같은 말 금지되는 의무.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거죠. 그런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대집행이 되지가 않아요.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에만 바로 대집행이 가능한 거지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런 거 가지고는 대집행이 되지 않아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실제 판례 사안이고 출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영업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위 의무가 부과되나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나요? 작위 의무는 뭔가 해야 되는 의무, 부작위 의무는 낫도 뭔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영업 정지는 뭐 하라는 거죠? 영업하지 마! 잖아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개겨요.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영업을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 안 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대신 정지할게. 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영업 정지 네가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정지할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생각하면 돼요. 네가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영업 정지할게. 개소리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의무의 불이행만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요건으로 1번이죠. 대체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럼 대체적 의무는 뭐냐? 말 그대로 대체. 네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의무. 그래서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바로 대체적 의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례에서 보신 건물 철거예요. 그럼 철거는 꼭 건물 소유자만 할 수 있나요? 건물을 때려 부수는 거는? 아니죠. 누구든지 건물 때려 부수면 그냥 부수는 거잖아요. 부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는 그리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바꿔올게요. 건물 철거 명령. 여기에는 자기 의무가 부과되나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나요? 철거를 해야 하는 자기 의무가 부과되죠. 영업정지랑 다른 거예요. 따라서 건물 철거 명령의 경우에는 남이 대신 철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 의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네가 무언가 철거를 해야 하는 do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도 해당이 돼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해도 출제가 된 내용인데 그럼 대체적의 반대말은 뭐냐? 비대체적이에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의무.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의무.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시험에 진짜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기출이 몇 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토지 인도, 똑같은 말 명도라고 하죠. 또는 퇴거. 인도라는 말은 땅을 너한테 넘겨준다는 말이고요. 퇴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 땅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어떤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점유자가 그 건물에서 나가야 할 의무는 그 사람만 이행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쉽게 말해볼게요. 야, 네가 안 나가? 내가 대신 나가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줘야 하는 의무. 네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야, 땅 좀 줘. 안 줍니다. 네가 안 줘? 그럼 내가 대신 주지. 이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비대체적 의무. 땅을 주거나 땅에서 나가야 되는 거는 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시험 많이 나오고 장담하는데 내년 23년도에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아니면 둘 다든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물론 100이라고 말 못하지만 거의 한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미 사례 11번의 결론은 좀 보입니다. 건물 철거 명령의 계기면은 건물 철거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철거업체 선정해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짜고짜 미는 건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거는 본강의 때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또 이행강제 수단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먼저 가볼게요. 똑같은 사례예요.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때려 부셔라 라고 철거 명령을 했는데 개겨요. 자, 이때 대집행도 가능했죠. 이미 보신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대집행이 자주 이루어질까요? 특히 건물 철거와 관련된 대집행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어렵죠. 아니, 건물 소유자가 버티고 앉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그 건물을 불도저 갖고 와서 밀어버린다? 뭔 일 날지 어떻게 알고. 게다가 너무나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굉장히 좀 파장이 클 거기 때문에 대집행이 자주 이루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부과해 버립니다. 야, 너 6개월 내로, 너 다음 달까지 건물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은 너 철거 안 하는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1,000만 원 부과될 거야. 너 돈으로 때울래? 네, 돈으로 때울래가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아니, 물론 이행강제금 내다가 대집행해 버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결국 건물은 건물대로 철거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떠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돈 내라라고 미리 계고 일종의 경고, 워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한테 곧 이행강제금이란 돈이 부과가 될 거야. 미리 알려주고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이렇게 돈으로 내라라고 하는 거를 이행강제금 똑같은 말 집행벌이라고 해요. 개념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건물 철거하라고 했는데 계기입니다. 그럼 야 얼마 너한테 부과될 거야. 너 1,000만 원 나간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긴다. 그럼 이행강제금 돈 물리는 거. 이거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다음 세 번째 강제징수. 이건 느낌 딱 오지 않나요? 강제로 징수 뜯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뭘? 돈을. 즉 나라나 지자체에다가 돈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낸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거 빨간 딱지 붙여서 즉 압류해버린 다음에 경매 붙여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세금 충당하는 거. 그게 바로 강제징수예요. 예를 가볼까요? 세금을 안 냈다, 체납했다. 근데 재산이 있다. 그럼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돈이 생기잖아요. 돈으로 환가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체납된 세금으로 꿀꺽하고 남는 거 돌려주는 거. 이런 걸 강제징수라고 해요. 교과서적인 정의래요.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 즉 돈을 내야 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재산에다가 실제로 실력을 가해서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강제징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상 세 가지 내용이 첫 번째 장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 집행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직접 강제는 아직 안 배우신 거고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우신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해 주겠다. 건물 철거 같은 거 대집행. 야, 돈 내. 언제까지 철거하면 돈 내. 이행강제금. 세금 안 내. 네 물건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버리지. 강제징수. 이런 애들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시간을 좀 줘요. 의무를 부과합니다. 야, 건물 철거해라. 야, 세금 내라. 다짜고짜 갑자기 압류하진 않겠죠. 세금 내라라고 독촉한 다음에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 건물 철거해라. 먼저 의무를 부과해요. 그랬는데 개겼죠. 건물 철거 안 하고 세금 안 내요. 즉 의무 부과와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강제 집행이에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구별을 되는 또 하나의 행정 강제인 행정상 즉시 강제. 포인트는 즉시예요. 위에 있는 강제 집행이랑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시간 많이 줄까요? 시간 안 줄까요? 시간 안 줘요. 문자 그대로 즉시 강제예요. 요 사례 한번 바로 사례로 가볼까요? 자, 소방차 사례입니다. 자, 지금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소방차 출동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장에서 쫙 서 있다. 뭐 한 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소방 공무원이 내려가지고 앞에 이제 전화번호 붙어 있는지 본 다음에 전화 걸어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화재가 나서 저희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시죠. 좀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밀고 가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후자죠. 이거 언제 기다리고 앉았어요. 불났는데. 이게 바로 즉시 강제예요. 차 빼 의무를 명하는 거죠. 근데 안 빼고 네 의무를 불이행하네. 이런 거 기다리지 않아요.
그거 했다가는 화재 진압을 못합니다. 목적을 달성 못해요. 급해 죽겠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에 개기는 걸 기다릴 거 없이 다이렉트로 곧장 가겠다. 잘못 넘겼네요. 그게 바로 즉시 강제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개념 급박한, 너무 급하다. 행정상 장애, 불법 주차차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야, 차 좀 빼주세요 선생님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는 그렇게 했다가는 목적 달성이 못한다. 그럴 때 다이렉트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즉시 강제라고 하고, 올해 22년 국가직에 즉시 강제가 단독으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실효성 확보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세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그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령적 행위 또는 의무의 불이행이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바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 전에 보신 강제 집행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즌과 관련돼서인지 올해 시험에 나온 거는 강제 입원만 강제 예방 접종으로 바뀌면 돼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강제 입원. 코로나 초창기 생각해 볼게요. 이 증상이 상대적으로 격리해진 오미크론 말고 막 델타 아니면 그 전에 진짜 난리 났을 때. 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오시고요. 다녀오실 때 조심히 오시고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사람들 접촉하지 않으신 채로 조용히 다시 언제까지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셔야 돼요. 격리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까요? 그 사이에 다 감염시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나요? 바로 강제로 격리시키고 입원시키고 접종하고 이랬겠죠. 그게 바로 다 즉시 강제예요. 올해 시험 나온 내용이에요. 또 방금 보신 거요. 소방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번이 아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즉시강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 주정차된 차들 밀어버릴 수 있도록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경제적 피해 가지 않도록 막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아마 일선 소방 공무원님들은 분명히 아마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소방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줘야죠. 밀어버릴 수 있게 불 꺼야지. 자, 이상의 내용이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은 행정벌이란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행정벌이에요. 포인트는 국가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재, 혼내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주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갖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법적 성질에서 과거를 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공부하신 행정상 강제 집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자, 철거 명령에 개겼다고 해볼게요. 철거 명령 불응. 개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대집행도 할 수 있었고 이행강제금도 때릴 수 있었죠. 그럼 여기다 더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라는 행정벌까지 더블로 부과할 수 있을까요? 너 이행강제금도 내고, 이것도 돈이죠. 행정벌은 대부분 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벌금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태료도 있고. 이것도 돈이라고 해볼게요. 돈 내고 돈 내라. 어딘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거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더블로 부과하는 건데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결론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행강제금, 그다음 대집행 같은 행정강제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요. 즉 뒤를 향해요. 행정벌은 어디를 향하죠? 너 왜 그랬니? 과거의 잘못을 묻는 거예요. 둘은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더블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쉽게 생각해서 더 쉬운 사례로 생각해 볼까요? 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여러분 뭘 채우죠?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채우죠. 그런 거를 우리 형법의 내용이지만 보안처분이라고 해요. 우리 행정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보안처분, 전자발찌 왜 채우나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채우나요? 이놈 새끼 또 저질를까 봐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채우나요? 후자죠.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전자발찌 찰 정도면 이미 빵에 다녀왔을 거예요. 빵은 왜 가나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벌로 빵에 갑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는 장래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과 성질이 형벌과는 전혀 달라서 이것도 병과 더블로 부과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징역형 살게 하고 나올 때 전자발찌 채워버리고 이중처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는 장래, 하나는 과거니까. 똑같아요. 행정강제, 장래, 행정벌, 과거 더블로 부과할 수 있다. 이중처벌 아니다. 정말로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런 행정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지는데요. 행정형벌은 문자 그대로 형법에 규정한 형벌, 전과 기록을 남기는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형사재판 받아가지고. 그럼 행정질서벌은 뭐냐? 저 표현은 정말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이 표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과태료를 다른 말로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이것도 보통 질서벌에서 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 형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본 강의에서 다 배우실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 사례 결론만 내볼게요. 저 먼저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짓고 철거 명령이 개긴 사례 이미 정답 나왔죠. 대집행해버리든지 이행강제금 매기든지 둘 다 할 수 있다. 왜냐?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철거해라라는 자기 의무를 부과한 거고 철거는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된다. 따라서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을 철거시킨 다음에 철거 비용 내놔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철거 언제까지 안 하면 돈 내라라는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사례 12번 이건 정답이 너무 쉽죠. 세금 체납하면은 강제로 징수해버리겠다. 결론적으로 압류한 다음에 경매, 공적인 경매 절차다 그래서 공매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공매 절차를 통해서 개 재산 다 팔아먹은 다음에 미납된 세금을 나라가 이제 세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거 돌려주면 되겠죠. 마지막 사례 13번 이미 살펴보셨죠? 행정상 즉시 강제. 거기 불법 주차 있는 차 선생님 차 빼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구청장은 불법 주차된 차들에 대해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죠. 그때 왜 불법 주차했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사례까지 보시면은 모든 내용을 다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3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퇴거 의무, 나가라 의무. 그 다음 점유 인도 의무, 나한테 줘라 라는 의무가 있었는데 개겼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뭘까요? O죠. 왜요? 퇴거랑 인도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야 나가! 네가 안 나가? 내가 나갈게. 개소리잖아요. 이런 걸 다 비대체적 의무라 그랬죠. 반드시 네가 해줘야 되는 의무. 남이 대신 못한다. 그래서 대신하는 대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자, 요거는 좀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판례에 따르면 자, 용도 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했나 봐요.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서 장례식장으로 쓰면 안 되는 쓴 거예요. 그 사용하는 걸 중지해라. 그리고 너 그거 중지 안 하면은 대집행할 거야 라고 아직 안 배우셨지만 계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집행했다 그 말로 보시면 돼요. 야 장례식장 영업하지 마 라고 명령을 때렸는데 개겨요. 그럼 내가 대집행하겠다. 가능할까요? 그러면 중지, 영업 정지랑 똑같죠. 자기 의무를 부과하나요? 부자기 의무 부과하나요?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죠. 하지 마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했네. 내가 대신 안 해줄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자기 의무는 무조건 비대체적 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네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기 의무는 대상이 아니니까. 옹리 대집행 반사적으로 떠올리셔야 될 말 대체적 자기 의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3번. 행정상 즉시 강제 중에 올해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 나왔다 그랬죠. 강제 건강진단
코로나 시즌에 참 걸맞는 문제죠. 강제로 너한테 검체를 채취하겠다. 그다음에 강제로 예방접종 해버리겠다. 대인적. 사람을 향한 강제수단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급하니까 지금 바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대인적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냥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심으로써 대략 토탈 한 7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좀 될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종강 진행되었던 레벨 제로 과정 행정법 입문 사례로 만나보는 행정법 입문 과정을 마쳤습니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분명히 그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이 과정을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즉 7월 11일부터 시작될 제 레벨 1 과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따라가시는데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진짜 많이 담았거든요. 특히 쟁송의 체계라든지 처분이 무엇인지 소송 요건은 무엇인지 그다음 판결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본 강의 때는 이 입문 강의처럼 디테일하게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시간 관계상의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수도 없고요. 말로만 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 많은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지루했을 수 있을 이 재미없는 행정법의 첫걸음을 떼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 많으셨고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음 커리인 레벨 1 과정부터 행정법 합격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올려가면서 저와 함께 이제 행정법을 마스터하러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